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실에는 미래통합당 당원이 한 분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만큼 저쪽 사람들이 핑크색을 망쳐놨기 때문에 지금 핑크색을 마음대로 못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당하게 입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9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핑크로군요. 핑크의 여인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매주 설정이죠 지금. 아니요. 팟캐스트만을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가 안 보이니까. 네. 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머리도 핑크. 커밍아웃 하시죠. 원래 핑크색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약간 주저하게 되죠. 근데 제가 빨간색도 좋아하는데 빨간 코트 입을 때도 맨날 너 자한당이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렇지. 이게 못됐어. 왜 좋은 색깔들을 이렇게 다 망쳐놓지? 그러니까요. 자, 머리 핑크 그리고 옷도 핑크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핑크 보니 뭔가 뺏긴 색깔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이 국민 누나 우리 정명숙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뭔가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런 여자.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외모만 보면요 거의 뭐 연예인급이신 우리 커트님.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근데 연극하시니까 네. 그게 아마추어 연극이라고 해도 연예인 아니에요? 뭐 좋은 면만 연예인의 좋은 면만 예.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낌이 뭐랄까요? 진짜 그 클라크 케이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찾으셨나 봐 이제. 클라크 케이블. 클라크 케이블.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클라크 네. 케이블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보고. 자, 이 세 분과 함께 새날 한나인 92회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재난 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십니까?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재난 문자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과 중에도 막 재난 문자가 울려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보면은 뭐 확진자 없음이라거나 최근에는 그리고 뭐 손발 깨끗하게 씻고 막 이런 식의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 문자가 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있는 위치에 통신사에서 잡히는 곳은 다 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어떤 거를 재난 문자로 보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각 구마다 보내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재난 문자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귀찮더라도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서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귀찮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주택가 한복판에 리얼돌 체험방
헐 어떤 동네입니까? 네, 그 작년에 대법원에서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헐. 네, 그래서 사업자들이 그 전국에 지금 한 수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체험방을 만들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 상가 건물에 입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거주 지역이라든가 교육 시설이 있는 쪽으로 거의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될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한번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판사 출신이신 분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네. 이 판결 내리신 분은 리얼더를 일상에서 사용하시나 봐요. 그래서 탈락. 네. 자, 오늘 선정된 이슈 아닌 이슈는 택시기사 월급 69만 원. 와, 이게 기준이 손님 태운 시간만 계산해서 줬다 이런 거거든요. 가져오신 분.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택시 산학금 제도라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게 불합리하고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게 노동자들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개선하려고 월 관리 근로제라고 해서 이제 월급제로 이거를 이제 좋은 취지로서 제도를 바꿨는데 정작 이것을 실행하고 월급을 주는 회사 측에서는 이거를 또 악용해서 한 달에 얼마 산학금을 내라. 월정액을 내라라고 하고 실제로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손에 쥐는 돈은 뭐 69만 원이 현실로 찍히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좋은 취지에서 바꾼다고 해도 이렇게 자꾸 악용하거나 허점을 찾아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세금 보험료 공제하기는 했지만 69만 원 정도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안 되죠. 이분이 한 4인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문득 이게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그 소득을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하자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뭐 소상공인들 핑계 대가면서 최저임금 인상한 거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편을 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상대적으로 이 소상공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는 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하는 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중노동 시키고 이게 69만 원 정도밖에 사실상 뭐 세해 후라고 해도 이 정도라 그러면 이게 월급입니까 이게? 알바도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알바로 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시간만 돈을 주겠다는 거고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돈을 주기 싫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나올 수도 없고 근로자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끔 택시 볼 때 택시 기사분들이 뭐 난폭 운전을 한다, 뭐 불친절하다 이런 불만들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이게 같이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건 뭐랄까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해가지고 뜯어먹고 뭐 무슨 소모품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일찍이 수천 년 전에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쪽으로 진화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노동자가 최소한 뭐 쓰다가 버려지는 노동자가 지금 최근에 김용균 씨 같은 법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의 월급을 주는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생존에서 생활로 점점 바뀌어가고 또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지에 맞게 제도에 개선된 취지에 맞게. 맞습니다. 네. 자, 택시기사 월급 69만 원. 야, 손님 태운 시간만 계산한 거다. 네. 이러면 그럼 직장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줄 아세요? 네, 그렇죠. 제가 옛날에 회사 운영할 때 보면은 그때 한참 메신저 네이트원 게 그게 막 유행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 중에 그 색깔을 흐리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아마 지금도 카카오톡 PC 버전도 그런 식일 텐데 네. 그러면 내가 살짝 지나가면 있잖아요.
일하는 척하고 막 실제로 하루 점심시간 빼고 보통 8시간 근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진짜로 일하는 시간은 사실상 누가 옛날에 통계낸 적이 있는데 몇 시간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월급 이건 말도 안 되지. 쉬는 시간도 업무에 관련돼 그럼요.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참 퇴근 시간만 계산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분노스럽네요. 자 이슈하는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뉴질랜드에서 차성애님이 오랜만에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푸나님과 새날. 아침마다 날아오는 선물 보따리 새날을 들으며 긍정적 에너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단한 지도력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들은 눈물나게 감동적입니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새날식과 패널분들 모두는 문재인님의 성품을 닮은 문재인과 같아요. 긍정적 에너지를 세상 곳곳에 아름답게 날리고 계세요. 여기 뉴질랜드 작은 시골 마을 캐티캐티까지 향기롭게 날아오고 있어요. 최근 인구 5,000명 가까운 요 시골 마을로 이사했어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늑해요. 새날이 응원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4월 총선 승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별히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모두 갖추신 우리 이상희 교수님, 후보님의 21대 국회 입성을 기대합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룰 큰 포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깨시민의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힘내세요, 대구 경북. 응원해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새날. 고마워요, 한나인 친구들. 뉴질랜드 캐티캐티에서 차성애, 월터, 그리고 몬티 드림. 차성애님 그리고 남편 그리고 강아지. 네. 근데 그 아침에 하나가 더 왔어요. 모닝푸나님 어제 보낸 편지에 두 문장 보태서 다시 전달로 보내봅니다. 사랑해요 새날, 존경해요 푸나님. 차성희 드림하셨는데 뭐가 추가됐냐면은 이상희 대표님이 이게 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우선 국공립병원에서 수납 창구가 사라질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문재인 케어 등이 훨씬 더 발전될 네네. 테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하나 더는 월터는 남편분이시죠. 피스 0427 티셔츠를 정말 즐겨 입어요. 새날에서 만들었던 거요. 한겨레의 평화와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며 우리 새날 친구들 화이팅 이렇게 추가를 해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차성애님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고 꾸준히 보내주시는 응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준봉님이 청년 정치를 위한 제안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곧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기도 하고 부패와 구악을 지워버려야 하는 절대 명제를 내걸고 치르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정치의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코로나19로 터져나온 정치인들의 나만 아니면 돼라는 보신주의를 지워버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을 뽑아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항상 선거만 되면 문제가 되어온 게 청년 정치입니다.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자. 그럼 그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은 무슨 죄냐 등등.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좁다고들 하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테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번 선거에는 늦은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일명 블라인드 정책 경쟁입니다. 즉 민주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정하기 위해 당내 경쟁을 할 때 각 후보당 3개 내지 5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어떤 정책을 제시한 건지는 당연히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역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인지 결정해서 후보를 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정책만을 보고 후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정책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기에 본선거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미리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짧은 생각이니까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느끼는 점은 민주당 내에 간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를 공격하는 기레기들의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때문에 몸서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천권을 받기 위해 같은 당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온갖 추접한 짓을 해대는 현역 의원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런 기성 정치인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가 됐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아픔과 미안함으로 모였던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밝혔던 우리, 50여일 후에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친일파 정치인과 조중동 기레기들에게 나라를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좋은 글이셨고요. 이준봉님, 예, 이런 저는 비판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권에. 예.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양유정님 이메일입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동조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날 시청자이면서 진보 유튜브를 자주 보는 시청자입니다. 요즘 진보 유튜브를 보면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자한당에 비해 정정당당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정당성이 훼손되면 지역구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진보 진영의 총 의원수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고 자한당에서 비례의원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대신에 시민단체 등 다른 진보정당에서 비례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비례의원을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첫째, 민주당은 정당성이 훼손이 안 되고 선거법 취지에 맞게 소수의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민주당은 지역구에만 전념하되 선거 이후 민주당이 제1당이 안 되는 등 상황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비례대표를 영입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진보 세력의 과반 이상 확보 내지는 진보 세력의 총 의원수를 확보하고 넷째, 녹색당에서도 원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녹색당 자력으로는 의원 한 명도 배출이 불가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시민단체 연합 등에서 정당을 만들고 정의당에서도 공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선거 끝나고 상황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일정 수를 영입하는 방법. 여기서 상황이란 민주당이 제1당이 안 되는 경우 민주당에서 최우선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하되 만약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경우 정의당에서도 영입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너무 욕심내어 많은 의원을 영입하면 아니 되고 7명 이하만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나머지는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절대 관여하면 아니 되고 민주당에서는 비례만 내지 않고 나머지는 소수 정당 등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도 절대 앞에서 나서면 아니 되고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사람이나 손혜원 의원, 정봉주 의원 등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비례정당 창당이나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정당당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단 정의당에서는 현재와 같이 비례의원을 출마시키되
시민단체 연합당에서는 공천위원 등으로 소수를 참여시킴으로써 정의당의 반발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급히 의견을 내느나 두서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의견 견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합리성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백가쟁명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때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살짝 무리한 것도 이런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무엇이 가장 대의인가.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부류가 국회 다수당이 되는 걸 그대로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대의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가장 큰 대의가 무엇인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발호를 막을 것이냐 네. 아니면 소수 정당들이 원내 의석을 갖게 하지만 다수당 또는 원내 일당을 내줄 것이냐는 그 가치관의 문제가 네.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시각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그 방송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부 진보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모 당에 젊은 정치인이 하나 있는데 TV 같은 데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너무 못한다고 계속 까다 보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변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당과 연대를 한다고 많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틀어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한 말이 맞았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말이 더 세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극좌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오래된 지지자나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제가 자유한국당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을 때 느끼는 저는 공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엄청난 적이 저 앞에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사소한 것 갖고 비판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자유한국당 부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면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뭐 사이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하고 하지도 않을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완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양유정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메일이었고요.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노아투님. 오늘 정의당 심상정이 어떤 경우에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비례의석 모두가 여타 진보 모든 정당에 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비례를 내지 말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참 거지 정당의 구걸 정치인의 탐욕의 끝판을 본다. 그런데 심상정의 이 말은 참으로 무식하기까지 하다. 이참에 정의당 요구 수용하는 모양새로 민주당이 비례 안 내고 다시 말해 7석을 포기하고 민주당 40% 지지자들이 정의당 대신에 열린민주당에 몰표를 주면 비례 20석 이상 열린민주당이 확보하고 그 후 더민주랑 합하면 더민주가 단독 과반도 가능하니 오히려 민주당에는 좋은 수가 된다. 더민주가 비례 내지 않고 비례 정당 만들고 싶어도 비례를 내지 않을 명분이 없었는데 심상정의 이 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인데도 무식한 정의당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 더민주는 이참에 열린민주당과 조인해서 갑시다. 이 시국에 추경을 발목 잡는 정의당에 표를 주고 의석을 나눠준들 문재인 정권 성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맑은 물 한방울님. 정의당 분들께 상대가 도적질 한다고 나도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도적은 일지매나 인격정이 아니라 왜구라는 점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으나 요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혁 진영의 연합 성격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 이후 지금까지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선택하여 왔는데 요즘에 정의당 발언, 특히 문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전해졌으리라 믿지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런 때 노회찬 님이 계셨으면 어떤 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 지금의 도적은 일찜의 임꺽정이 아니고 왜구입니다. 왜구를 소멸시키는 데는 정의당의 확장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대동단결과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개혁 비례 진영에 참여하여 촛불 시민들의 기대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한 자루뿐인 민초 드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어떤 의도로 말했건 간에 정치인들의 워딩은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지지 않아요. 되게 보면 핵심 워딩 하나만 갖고 감히 탄핵을 언급해? 그 하나가 남는 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정치인의 책임이 100%입니다. 내가 말한 취지를 왜 왜곡해 하려고 하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에는 금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꾸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지라는 표현보다는 개혁 세력 간의 연대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나빠지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당은 달라도 심적 연대라는 게 가능해요. 쟤네들 진짜 돕고 싶다. 쟤네들 너무 착해. 정말 돕고 싶다. 쟤네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 새끼들 나중에 보면은 미래통합당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원래 나쁜 놈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이 나를 막 공격해 하는 게 더 악질적이야. 그러면 더 화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조절해 주는 게 정말로 좋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노회찬 의원이 계속 그립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두공보호님, 정의당이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네요.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새날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임환님, 노회찬 의원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정의당도 끝났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저는 전 정의당 당원임에도 진중권을 붙잡는 심상정 대표를 보면서 탈당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에는 아직 내가 지지할 수 없는 많은 의원들이 있어서 지금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하지만 나는 새날 팬이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는다. 따라서 이번에 무조건 민주시민연합, 범진보연합, 시민을 위하여 지지하고 찍는다. 우리 지역구는 훌륭한 지역구 의원이 나오므로 고민정 대변인이 나오므로 당연히 고민정 전 대변인을 찍는다. 오세훈 그 재수 없는 건 지나가다 마주칠 때마다 짜증남. 차라리 요새는 얼굴 안 보여서 그나마 참을만 하다. 마주칠 때마다 내 경멸의 눈빛과 저주의 입모양을 아는지 내게는 명함도 내밀지 않더구만요. 나한테 명함 주면 눈앞에서 찢어줄 수 있는데. 은채 은비 아빠입니다. 정의당이 캡 30석 강변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심상정 대표님의 발언이 정부를 계속 비판하는 식으로 나가니 표가 안 가고 돌아설 수밖에요. 참 아쉽네요.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보이콧 재팬님, 심상정 대표가 탄핵을 입에 올리는 순간 탄핵에 찬송표를 던지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죠. 정의당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노회찬 의원 없는 정의당은 정말 아니네요. 정의는 사라지고 탐욕만 남았습니다. 아름딸님, 위성정당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라 20석 캡이라도 씌우자고 할 때 얼마나 난리쳤는지 다 기억합니다. 미통당과 성관이 잘못 맞지만 검찰개혁법을 인질삼아 민주당 압박한 정의당 잘못도 큽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 정짜 모르는 걸까요? 미통당 지지자만 위성정당 뽑아주면 그만입니까? 국정농단 공범들한테 관대한 국민들도 여전히 많은데 정의당은 왜 그렇게 한가한가요? 민주당에게 꼼수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의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계속 가시죠. 네, 김영환 사랑운동님, 정치개혁연합, 열린민주당, 시민을 위하여 세 개의 플랫폼 정당이 출연했네요. 민주당에서는 정치개혁연합 제안서를 공론화하는 것으로 보아 그쪽과 연계하여 비례통합정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도 함께 합류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대선 당시에 이해찬님과 문성근님의 콤비가 다시 소환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진심과 진정성이 정치력으로 발휘되어 미통당의 만행을 저지하고 민주당의 양보와 통큰 여당의 모습도 보여주고 더불어 색깔 있는 진보 군소 정당들도 약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하 4112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집권 후반기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또 가슴앓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2050년까지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꼼수에는 꼼수. 민주당 지지자들이여 비례민주당 창당을 위해 민주당을 압박합시다. 황교안이가 미래한국당 창당에 축사했듯이 이해찬 대표님도 비례민주당에 협조하세요. 민주당 승리를 위하여. 배액순님. 비례정당 허가를 해준 선관위도 책임이 있고 그에 앞서서 연동형 비례제의 캡을 20명에 두었으면 자한당이 비례당을 만들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캡을 30명을 하다 보니 자한당이 저런 꼼수가 나왔는데 캡 30명을 민주당은 반대했는데 정의당에서 계속 밀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명분만 생각해서 폼 잡다가 일당 빼앗기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요.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일당 뺏겼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돌림. 물론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되나 법 취지에 맞게 선관위가 위성정당이 확실한데도 그걸 알면서도 짬짬이로 무기나에 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선관위도 개혁돼야 합니다. 정행나님. 자,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 반드시 이룹시다. 비례민주당 파이팅. 맑은 미소님.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당을 내주면 모든 것이 박근혜 시대로 돌아간다. 제1당을 내주면 이러려고 촛불혁명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 탄생시켰나? 어찌됐건 이겨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 이번 총선에서 밀리면 정말 암울하게 된다. 양마리님. 이상희 교수님 응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지국가 당연하죠. 깨시민이 팍팍 밀어드립니다. 제10원소님. 민주당에 당적이 있는데 다른 진보정당에 가입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라고 듣긴 했는데. 이거 이제 이따 양마리님부터 이상희 교수님 응원하신다고. 저는 이런 분은 진짜 국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판검사 출신 너무 많아. 네. 사실 내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판검사 하던 사람들은 사실 개혁하기 힘들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법사위에 일반인 출신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요. 복지는 좀 다릅니다. 정치의 본질이에요, 이게. 내 삶의 질을 올려야 되는데 정치 이슈 투쟁에만 계속 몰두를 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약간 착시현상 같은 겁니다. 근데 복지를 막상 하려고 보면 노하우나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케어의 입안자, 각종 복지 모든 걸 다 섭렵한 사람, 유럽 복지국가들을 다 둘러보고 연구한 사람, 한국형 복지는 어떤 복지인가를 연구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정도는 민주당 국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희 교수님 응원하고요. 민주당 당적이 있는데 다른 진보정에 가입하면 불법인가요?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당적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이런 게 있어요. 가려낼 방법이 좀 약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불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강제 수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저 정당에 있는데 이 정당 당원이다 이런 상황을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시민 연합 정당을 가입하려고 하면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죠.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정금순님. 이재명 지사님 신천지 본진도 털어주세요. 아주 후련합니다. 신천지 이만희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 세금 낭비하게 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에게 딴지 걸려는 것은 미통당이나 신천지인들의 불리함을 벗어나려는 발상일 뿐입니다. 한인 애국당님. 이재명, 박원순님 사랑합니다. 권영진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DJWNRMFL님,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쓰려고 꼽을 쳐뒀길래 중앙정부에 돈 내놓으라 징징거리는가? 삥땅을 쳤나? 대구광역시는 현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액의 0.3%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갔단 말인가? 우건님, 권영진은 중앙정부를 향해 징징댈 것이 아니라 홍준표에게 병실 내놓아라 해야지. 멀쩡한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난다고, 노조가 파업한다고 폐쇄시킨 자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병상이 모자란다고?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없다고? 니들이 없앴잖아. 김금태님,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신천지 교인 아니면 신천지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할 뿐만 아니라 비호 또는 커넥션이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대한민국 짜작짝 짝짝님. 오세훈이 아파트 경비분과 지역 아파트에 돈을 뿌려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윤석열이 기소할까요? 윤석열은 나경원 10여 차례 고발도 기소 안 하잖아요. 이건 이제 선관위가 검찰에 고소한 건데요. 오세훈 이미 검찰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시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돼도 날아가는 완벽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마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님, 어리벙벙 세훈이가 변호사이면서도 몰랐다면 강아지지요. 금품 수수죄로 입건하라. 아마도 민주당에서 그랬다면 검찰에서 체포했을 겁니다. Y마이님, 오세훈 법조인 출신 아닌가요? 어쩜 그렇게 우리 일반인도 아는데 선거에 나갈 당사자가 몰랐다? 매년마다 줬다? 그건 안 봐서 모르죠. 미래통곡당, 그래서 차떼기당이라고 했었죠. 먼지털이님, 여야를 떠나서 판사 검사 퇴직 후 2년간 최소한 1년간은 정치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선악의 의미를 떠나서 전두환 시절부터 시작이 된 대통령도 우리가 처벌한다는 마인드가 이제는 자신감마저 생긴 검찰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존님, 판검사 출신이 정치에 참여하며 결국 판검사들의 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소 10년간 정치 금지, 5년 정관 금지로 다시는 구수까지 해가며 검사의 꿈을 갖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이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쪽에 이수진 판사, 이탄희 판사, 최기상 판사 이런 사람들이 영입됐잖아요. 네. 이런 말을 내가 함부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있어요. 소신 있게 네. 일관되게 자신이 속해 있는 사법부 내에서 이거 잘못된 거더라고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현실 정치로 들어와서 법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사법 개혁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일관되게 모두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지점이고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김웅 전 검사처럼 정치권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확 싸지르는 그런 거 쓰고 나와서 정치권에 바로 공천받잖아요.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테일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난업주기님, 진짜 이번 정부와 대통령님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지나가지 않네요. 적폐들의 안면 몰수와 사악한 행동들이 이번 재난에도 어김없네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데 악랄한 기레기들은 그저 가짜 뉴스만 만들기 바쁘고 지금 정권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다들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일부 도라이들은 태클이나 걸고 있고 아무튼 불쌍한 정권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박수준님, 핑크당이 좋아하는 일본도 테레비 아사히와 후지 테레비에서 아베를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극찬합니다. 국내에서만 비난하네요. 정말 기레기가 문제입니다. 조중동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아랑별님, 촛불은 달리면 꺼진다는 말이 와 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꺼지지 않게 잘 지키겠습니다. 즈종명님, 저 오늘 문재인 싫다, 정치 못한다 하는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했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대꾸하지 말고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리고 왜 문재인이 싫으세요? 하고 질문하고 진지하게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님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아오세요. 그들 중에는 몰라 그냥 싫어 파도 많을 거예요.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이 대부분인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 쳐주면서 듣고 오세요. 그래야 선거 전에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바로 반박을 하면서 좀 심한 말을 해버려서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좋은 글들 참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언론이 국민들의 생각을 조정하다시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언론이 내는 메시지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됐고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이 반의 반으로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같은 방송도 사실은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뭐 이런 방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제 기성 미디어들을 보지 않는 시대까지 돼버렸다는 생각에서 보면은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거기에 대한 폐습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뉴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네.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송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등에 대해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계속하겠습니다. 봉임 발렌티나님,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참 기가 막힌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건 마스크를 못 샀다는 얘기뿐이다. 아, 이 나쁜 사람들.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사재기 하지 마라. 조금씩만 나눠 쓰자.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이고 여론을 진정시키는 거다. 지금 얼마를 만들어야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겠는가?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은 시민들의 이타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씩 참고 나누는 것이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민이고 정의를 만들어가는 언론의 역할이다. 이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패도 시원치 않을 자들아. 이 사태가 종료되는 날 당신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리틀 프린스님,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는데 조중동, 종편 등 한국 언론들만 문정부 때리기를 계속하고 코로나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놓고 밑통당 살리기를 하고 있다. 톨로 토마시님, 마스크 관련 말씀하신 것 오류 지적합니다. 마스크 꼭 쓰도록 하세요. WHO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아닙니다. 특히 미세먼지 말씀하실 때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기 안에서 붙는 질병인 인후두염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목이 퉁퉁 부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스크 쓰고 있으면 괜찮죠. 마스크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패널분이 전쟁에 비유해서 저도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방패와 같습니다. 패널분의 논리는 창을 든 적군이 창만 안 던지면 방패가 소용없다. 그러니 방패 들지 말아라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코로나라는 창을 던집니다. 또한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스크 꼭 써야죠. 제발 마스크 쓰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쓰고 있는 것보다는 쓰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마스크 안 쓰고 지내다 코로나 확진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전염시키고 본인 또한 병원에 보름 동안 감금되어야 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짐이 됩니다. 예, 틀린 말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마스크를 쓰지 마라가 아니고 과잉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마스크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되게 쓰기 시작하니까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 나고 그렇죠. 이게 정부를 욕하는 소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네.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 말씀 틀린 건 아니고 마스크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거기 인정하고요. 자, 댓글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2년 가까이 사귀고 너무 사랑하는 남친이 있는데요. 결혼 약속까지 하고 처음으로 남친 부모님을 뵈러 남친 집에 갔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사서 갔거든요. 어머니 드릴 액세서리였는데 보시더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예쁘다 얘 귀티가 질질 흐른다 라고 하는데 순간 속으로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질질 흐른다? 그런 말투 보통 어머니들이 잘 안 쓰시는 말투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에 지랄
있기나 해. 저 가시나 봐라. 이런 식으로 TV 보면서 하는 감탄사가 주로 지랄이고 TV 속에 나오는 여자가 짧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가시나 좀 봐라 라던가 가슴 파인 옷은 저 통을 다 드러내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남친은 계속 엄마 말씀 좀 가려 하시라고 하고 남친 아버님도 남친 어머니를 째려보시고 그러셨어요. 남친은 평소에 욕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고 아이씨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많이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계속 좀 패닉 상태라 글을 써봐요. 남친을 너무 사랑하고 남친은 반듯한 사람이면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분의 저런 언행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왜 자꾸만 뭔가 찜찜하다고 해야 하나? 결혼에 대한 확신이 분명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 뵙고 나서 확신이 확 줄어든 느낌이에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네, 예민한 겁니다. 제가 이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어머님은 그런 이 정도 과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전라도 어머님들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화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아따 니 연병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최순실 사태 때 그 네네. 청소 미혼 어머니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근데 그런 걸 진짜로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마음에 안 드셨나라고 약간 과민하게 반응한 걸 수는 있는데 물론 일상적으로 좀 교양이 있고 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시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뭐랄까 더 정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교양 있게 막 조곤조곤 하시는데 사실 잔인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긴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잔정 많고요. 그 며느리랑도 격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예민한 건가요에 대한 질문에 예민하신 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뭐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말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정의당 대표 그 어떤 발언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분의 진심이 뭔지 모르지만 뭐 진심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의 진심이 뭔지 정말로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데 표현이 그런 거라 그러면 충분히 더 좋죠.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근데 그 우리가 사람의 진심을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말로 표현되는 말밖에 못 듣는 거니까 처음에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의 표현이 어떤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자주 만나시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여성분 두 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내가 시어머니일 경우와 네. 내가 그 지금 며느리 될 분의 경우를 좀 비유 삼아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저도 전라도 출신이라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을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아따 연병. 그냥 입버릇처럼 네.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익숙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그게 별 나쁜 뜻이 담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조심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조심하거든요. 사실 교양의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오는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딱히 안 하시는데 좀 시어머니 분이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라는 그게 생각이 교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떤 상황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교양인데 그런 훈련이 좀 안 되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남친하고 그렇게 좋은데 네. 결혼을 시엄마랑 하나요? 이게 마음에 안 들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 같이 살다 보면요 우리 시엄마 최고로 좋네라는 표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게 표현하면 가식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세요, 명수님? 네, 저는 이제 그쵸 몇 번씩 보고 하면 그분의 이제 진심을 알게 되면 그냥 표현이 저렇게 좀 강하게 나와도 그럴 뿐 아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봤는데 너무 격의 없이 이렇게 하시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이제 쓰신 분이나 그 아들 되는 분들의 어떤 에게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감을 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푸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교양의 차원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분이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또 어머님의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뭐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명숙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커플이 헤어지길 바라는 거죠? 아,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뭐, 그것보다는 근데 아무튼 왜 처음에 만났는데 조심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도 처음에 만났는데 자기의 모습을 너무 다 드러내면 저는 조금 아니 핵심은 이 여성분한테 안심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뭐 이렇게 나쁜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악의성이 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뭐 글을 쓰신 분에게 직접적으로 뭘 욕한 게 아니라 뭐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거니까 몇 번 더 만나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제 글을 쓰신 이 분들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조금 돼요. 걱정은 되는데 네. 다시 제가 단언컨대 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뇌구조랄까 이게 굉장히 단선적이신 분들이 악의가 없어요. 나쁜 의도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내 며느리가 왔으니까 있지도 않은 교양을 뽐내면서 이선적으로 대하잖아요. 네. 나중에 그 며느리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스타일로 받아들이면 별 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면. 그렇죠. 네. 제가 겪어서 안다니까요. 네, 네. 우리 어머니 이 정도는 아니신데 네. 전라도 특유의 그 특성이 서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지랄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그런 말 하는 그게 욕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추임새. 있더라고요. 추임새. 추임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되게 더 잘해주시고 네. 그런 정감은 있으시죠. 예민하신 건 맞고요. 네, 아이가 생겼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애들은 애기 따라. 말을 금방 그렇지, 배우니까. 그러네. 그때를 위해서 좀 미리 좀 우리 게임할 때 영어 쓰면 뭐 한 잔 마시기 막 이런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간에 좀 룰을 정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게임처럼. 그래서 뭐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뭐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게 아드님도 그렇고 또 그 시아버님 되실지도 모르는 그분도 굉장히 난처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너 시어머니 왜 그래? 그러면 야 너 우리 엄마 그런 줄 몰라? 뭐 막 이렇게 하다 또 괜히 또 부부 싸움이 날까 봐도 걱정이네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타고난 천성 고치기가 힘들고 그걸 고치면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받아들이셔야지 그걸 뭐 새로운 며느리 왔다고 그거 뭐 이게 가식 부리라 그러면 금방 뻐럭 날 거 뭐 뻐럭이라고 했네. 불똥 날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큰 뜻에서 대의를 보고 가십시오. 사소한 차이보다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남자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뭐 구박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이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뭐 막장 드라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받아들이셔야죠. 완벽한 개혁이 없듯이 완벽한 시부모님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새날 한나인 92번째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자, 세 분은 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골라 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